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약간 혼돈의 카오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지표의 발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의 취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 어떤 회사, 즉 어떤 투자처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시장의 급변도가 크다. 그리고 봐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좀 볼 건데요.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53불, 153불의 고점을 찍고 지금 134불. 어제는 100 거의 30불. 예. 어제 저가가 129불까지 갔었네요.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입니다. 4일 만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 큰 세력이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큰 세력이 이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탑픽 종목입니다. 즉, 전 세계인이 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CPU에서 GPU로 진화했고 GPU에서 NPU, 나중에 TPU까지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의 단계에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가장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투자한다면 좀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돼서 어떤 애널리스트적인 어떤 분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사실 상승도는 우려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부분은 좋지 않아요. 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자가 있었고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지금 134, 135불 정도 되는 회사인데 앞으로 더 갈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섣불리 손이 나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평단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나가기 힘듭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 기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즘의 거래량을 조금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2024년 들어서 상당히 큰 각광을 받은 그런 회사죠. 그럼 이 회사가 되게 신생 회사냐? 신생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모르실 수가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좋은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해야 하는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그래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처리 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CPU라는 처리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빠르게 화면에 뭔가를 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연산을 빠르게 하는 어떤 그런 GPU적인 그래픽카드 성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희대의 어떤 투자처가 나오면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카드의 존재가 필요했고요. 그 그래픽카드의 존재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래픽카드를 정말 공장처럼 사기 시작하면서 물론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엄청난 물량의 수요를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적인 모습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부분에서 갑자기 AI라는 것을 하는데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현상에 대한 계산. 그래야 확률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고 그 오류를 만들어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한 확률을 줄이는 거죠.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실수가 줄어들죠. 기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AI가 그런 어떤 사람적인 러닝 형태, 즉 딥러닝의 형태에 필요한 것이 바로 GPU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직 장이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어제 최저점을 찍고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패턴을 다시 돌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않나라는 현재 시장 내에서의 어떤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회사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거래량이 18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130불이 넘는 그 주가를 180만 주를 거래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탑픽 종목이기도 하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즉 대기 수요자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트렌드가 어찌 보면 버블, 즉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적인 기술은 정말 많습니다. AI 말고도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추려지죠. 엔비디아는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40%에 육박하는 회사죠. 즉 돈을 잘 벌고 있다. 떨어져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매력적인, 주가가 아니라 이 회사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섞여버렸죠.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의 인물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이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스페이스 X라든가 여러 가지 트위터 X라든가, 트위터가 이제 X가 됐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언론, 그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우주까지 상당히 많은 요소를 혼자 거의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만들었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그거에 대한 마케팅을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노이즈하죠. 되게 좀 굳이 안 해도 될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회사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산업을 뒤집어 엎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절실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타시고 계시는 전기차가 있다면 그 전기차에 보조금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요인 자체는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차값을 많이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단계가 전자동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어떤 밸류 체인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전기차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어떤 대세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라는 회사, 즉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테슬라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기보다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상당수가 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잘 팔려야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와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아무리 한다 한들 전기차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나오고 있고 그걸 사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아까 엔비디아를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환상이 많지만 그 환상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과연 누구냐, 이런 부분, 이거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한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옛날에는 각광받지 못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모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던 회사였는데 실제 기가팩토리라는 그 공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버린 회사죠. 그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지고 기가팩토리에서 나오는 차들이 실제 납품이 되고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어떤 그 만족도를 이끌어내면서 시장의 판도는 완전 바뀌어갑니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를 진두지휘할 회사다라는 것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주가는 정말 이렇게까지 튀었죠. 그래서 심지어 이 주식을 계속해서 스플릿하면서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힘을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전기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실제 테슬라가 겪고 있는, 내부적으로 겪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수준이 이 100불 수준이 아니고 이 150불 수준이죠. 요 구역에서의 테슬라는 사실상은 명확하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회사였다라고 본다면, 즉 매출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였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매출이 보이는 회사였다가 매출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 게 맞나? 왜 잘 버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못 벌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회사이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 즉 꿈을 투자하는 분들,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 투자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그 시기에 테슬라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150불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400불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현재 400불까지 올라간 이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트럼프에 투자한 일론 머스크, 정말 엄청난 투자자죠. 트럼프의 발언에 힘입어 일론 머스크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조정은 사실상은 테슬라의 문제에서 발현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뭐 금리가 갑자기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방향성은 사실상 엄청나게 시장에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배분할 거냐에 대한 큰 이슈가 되죠. 즉,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얼마나 적은 리스크에 벌 수 있느냐. 이 부분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금리가 낮으면 다른데, 예를 들어 안전한 데 투자하는 거나 위험한 데 투자하는 거나 수익률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한 데 투자하겠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의 위험률에 베팅을 했을 때 이 주식, 즉 예금이나 채권이 주는 리스크는 일정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리스크가 일정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했을 때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겠죠.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금리를 내릴 요인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데에 이 주식에 투자한다라기보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 즉 미래를 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부분에 이제 퀘스천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도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노이즈가 되게 많습니다. 네, 노이즈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너무 많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워낙 독점적인 회사죠. 테슬라를 모르는 전 세계인 중에 진짜 무슨 아마존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도 좋은 회사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감사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회사지만 투자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투자 회사인 게 바로 화이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약간 아시아 쪽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북반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 A형 인플루엔자, 쉽게 말해서 감기예요. 감기, 엄청 큰 감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도 많고요. 실제 코로나19 때만큼 전염성이 높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안타깝게도 지금 뭐 거의 정부가 무방비 상태고 언론에서도 정치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 진짜 실제 이런 거를 다루는 기자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좀 뭔가 그 뉴스를 전하고 어떤 그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파트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90%다 정치에 올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멈췄죠.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어찌됐건 저도 감기에 걸려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째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염병 이게 더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어떤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엔비디아, 뭐 테슬라, 팔란티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사들보다 오히려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R&D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화이자가 맞거든요. 오히려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는 야, 니 그만 좀 R&D 좀 해. 돈 좀 벌어.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정도로 R&D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고요. 저는 지금 요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매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면 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 질병에 대한 무서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질병이 인간의 경제 사회, 뭐 인간 사회죠, 그냥 인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금방 까먹죠. 그때 뭐 코로나19의 뭐 예방약, 뭔약 이런 거 막 구하러 다니고 나는 이걸 맞을 거네, 너는 이걸 맞을 거네 이랬던 기억 아마 나실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 더 무서워지면 무서워지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는 없잖아요. 약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약은 그냥 염증, 해열, 진통, 그리고 뭐 나의 면역력을 좀 강화해 줄 수 있게 몸의 온도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바이러스 때문에 위장 기능, 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산균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제 같은 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하기 위한 약은 뭐 타미플루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독감 약이죠. 독감 표적 약인데 그거 맞는다고 해서 낫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파이자라는 회사, 물론 뭐 이 회사가 최고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화이자라는 회사와 아까 말했던 엔비디아나 뭐 이런 테슬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기술력이 뭔가 융합이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력들이 이 제약 바이오 이쪽과 같이 뭉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R&D를 쏟고 있는 회사가 탄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생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불치병이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AI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져서 그 질병을 표적해서 고칠 수 있다던가 그 질병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임상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상실험에 대한 어떤 백테스팅 데이터를 이런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거를 고속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우린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약은 비싸더라도 사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자라는 회사에 제가 돈은 많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은 61불에서 26불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반토막 더 아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파이자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의 저점 수준이죠.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충분히 빠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파이자라는 회사에 조금씩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저는 요 회사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보통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보이는데 이 회사에 미친 척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라는 그 AI 기술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영역에 한 번쯤 시도를 해보려는 어떤 꿈을 실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거래량도 얼마 없고요. 뭐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런 회사에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지분을 꿰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거 뭐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분야, 즉 이 친구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이 분야에 그 AI의 기술을 빨리 써먹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하겠죠. 누가? 엔비디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회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걷는 걸 좋아해요. 직선으로 긋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뭐랄까 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람의 심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딱 그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숫자에 딱 이 회사는 정말 여러 번 도달한 게 바로 6불입니다. 6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 느낌상 이 회사는 그냥 6불 정도 되면 충분히 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4불, 5불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는 6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6불에 가까워지면 또 조금 사고 6불에 가까워지면 조금 사고 더 가면 뭐 말고요. 이렇게 미친 척 투자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얘네들이 또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미친 척 투자하는 것, 뭐 밈 주식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진짜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돈을 그냥 막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물들어서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가볼까요? TSMC 지금 대만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갑이죠. 갑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뭐 설계는 아마 특별하게 못하는 할 수는 있으나 뭐 굳이 안 하는 잘 만드니까요. 조립 잘하는 애죠. 조립 잘하는 애인데 이 회사는 어찌됐건 이 회사가 만드는 칩 반도체 칩을 어디든 갖다 쓰죠. 엔비디아도 갖다 써, 마이크로소프트 갖다 써, 구글 갖다 써, 애플 갖다 써, 아마존 갖다 써, 팔란티오 갖다 써. 다 갖다 쓰죠. 이 회사가 만드는 칩의 순도, 즉 오류가 적은 잘 만드는 반도체 어디나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상 예전부터 꾸준히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했어야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 보고 봅니다. 그냥 전 세계 1등이에요. 원래 대척점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회사,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퀄컴도 있었고요. 그래서 퀄컴은 요즘엔 좀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다 제꼈습니다. 다 제낀 상태에서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실적에 따라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사실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출량에 대한 발표가 먼저 있었고요. 그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고 잘 나온 매출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매출이 잘 나왔다고 무조건 회사 잘 나가는 건 아니죠.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차 떼고 포 떼고 다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 잘 나오는 확률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애매한 애플입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 애플이 애매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의 제일 최고의 제품은 아이폰입니다. 근데 아이폰을 많이 판다고 해서 지금 애플이 막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면 지금 애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판매량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관리 방식, 즉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주식을 매각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각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말 그대로 그냥 지수 같은 회사이죠. 애플 없이 전 세계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이폰보다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능력,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플은 지네들 마음에 들어야 뭘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애플의 뭐 앱스토어에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애플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을 맞추고 그만큼의 피를 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죠. 이 회사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애플은 딱히 뭔가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신제품, 말 그대로 시장을 아주 그냥 나의 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저도 사서 쓰고 있는데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인 거죠. 너무 좋은데 이게 나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놨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 즉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의 충격을 비교한다면 사실상은 의미가 없죠. 아이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플랫폼 기반의 어플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애플이 과연 내년, 내후년, 지금은 AI가 화두니까요. 우리는 또 시리라는 애플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시리가 과연 얼마나 현명해질까? 챗 GPT를 최근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챗 GPT가 잘한다 못한다는 사실상 이제는 없어진 얘기예요. 챗 GPT를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해진 이슈고요. 제 생각에는 애플의 시리가 그 챗 GPT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즉 돈을 내고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고,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시리를 못 쓰니까 그 시리를 쓰기 위해서 아이폰을 거꾸로 사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의 형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플 아이폰이 좋아도 갤럭시 바가 있는 거고요. 애플 바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애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애플의 그 아이폰이 정말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이거 나가려면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에어팟도 쓰고 있지, 애플 워치도 쓰고 있지, 패드도 쓰고 있지, 이런 거 다 연동돼 가지고 조금이나마 나의 불편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나 이제 한번 생태를 바꿔볼래 해서 싹 다 바꾼다, 그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애플은 사용자에게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의 어떤 매력을 줘야 할 것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사실 잘 가죠. 사실 되게 탄탄하게 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탄탄하게 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착안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는 요런 확 급등하는 차트가 아니고요. 이런 박스를 가지고 있다, 박스를 뚫고, 박스를 가지고 있다, 박스를 뚫고, 또 가다가 박스를 만들 겁니다. 박스를 가지고 있다, 박스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검증이 이런 박스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음, 우리나라 같이 작은 시장 말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에서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이 회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죠.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분석이 담겨 있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후에 더 상승한다라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 저는 뭐 이렇게 주가, 이 회사를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구나, 땡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애플만큼 무서운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 이 회사의 주가는 정말이지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냥 안 내려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였을 거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갔으면 더 많이 갔겠죠. 이렇게 갔으면은 와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투자를 잘합니다. M&A도 잘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자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윈도우만 만들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쪽의 투자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게 잘 만들어 갑니다. 그게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힘이 이렇게 세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제발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냐?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상당히 싼 가격에 갖고 있긴 하지만 큰 물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면 내가 처음 샀을 때가 제일 쌌던 거죠. 즉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계속 쌌어야 되는데 얘는 오늘이 제일 쌌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수 같은 회사죠. 구글, 최근에 구글이 갑작스런 그 양자 컴퓨팅 기술 플러스 인공지능 AI 기술 플러스 신기술에 대한 어떤 도입들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사실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중에 가장 못 가던 회사였거든요. 왜냐하면 급락이 컸어요. 이런 급락도 보여주고 이런 급락도 보여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구글 주가는 잘 못 갔었습니다. 오히려 이 그래프의 이 각도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요 정도 됐었는데 얘는 약간 좀 누워 있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2020년 들어서 솔직히 2020년 들어서 어떤 유튜브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광고 수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큰 하락을 했죠. 엄청난 반납이었습니다. 엄청난 반납이었는데 이 반납이 요거랑 좀 이어지죠. 요거랑 좀 이어져. 원래대로 따지면 요렇게 갔어야 될 회사인데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다.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을 가장 잘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투자했을까? 이때 투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성장률의 기울기 곡선은 요렇게 되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 어디에서 사도 성장률보다 잘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수치로 계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 법을 조금 배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할 때 너무 계산적으로 계산기만 굴리시면 투자 못해요. 자, 이 회사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상승을 해온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 뭐 에비타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여기서 그래프를 막 그리면 이 회사는 실제 주가는 이렇게 가지만 실제 성장률은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즉, 이 주가 수준은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곡선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요쯤에서 한번 부딪혔겠죠. 그 선과. 그러니 이 선과 부딪혔을 때 엄청난 매도가 나왔을 때, 이 회사 꼭 사야 되는데, 구글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곡선의 기울기에 맞춰서 사셨을 거예요. 이때. 이때 만약에 꺾였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차티스트들은 이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였다 다 매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샀던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벌었겠죠. 왜냐면 100불 언더니까 지금 190불일까? 그냥 100% 버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입니다. 왜냐? 구글이라고 하면 구글은 정말 유튜브만 만들고 구글 검색만 하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흡사한 회사고요. 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많은 분야의 신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퍼블리싱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의 구글은 그냥 단순히 뭐 옆에 있는 구글 이러지만 실제 그런 회사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다. 자, 그리고 다들 별로 관심 없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자상거래, 크죠. 전자상거래라는 건 상당히 큽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상당히 크고요. 쿠팡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 원래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근데 다 잡았죠. 다 잡았어요. 왜 잡았냐라고 하면 할 말 많죠. 근데 어찌 됐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잡은 회사입니다. 즉, 뭘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아마존 들어가서 사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기울기도 높아졌다가 꺾였다가 높아졌다가 꺾였다가. 그럼 이런 회사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회사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물리기 쉽죠. 여기에 물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려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걸 견디고 다시 참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럼 아마존이 뭘 하는 회사냐? 클라우딩 서비스와 뭐 여러 가지 M&A를 해서 뭔가를 하는 회사다. 비행기에도 투자하고 우주에도 투자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내가 투자할 때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아마존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왜? 제일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대각선을 그리면 안 되는데. 삭제. 아마도 이거일 것 같은데. 요 선. 여기랑 이어야지. 요 박스가 사실 아마존에겐 되게 중요한 박스입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요 박스를 깨고 더 내려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아마도 선을 이렇게 그어놓지 않았을 거고, 차티스트들은 아이고, 차티스트들은 이렇게 그려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회사의 매도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요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낭패를 봤을 거고, 그냥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박스권에 들어오면은 그냥 살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사자마자 날아간 거죠. 100불에서 220불이 됐으니까요.
근데 뭐 이런 투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같은 회사를 투자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버티기 힘든.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샀을 텐데 지금 이 많은 물량 때문에 평단이 엄청 올라왔을 거라고요. 실제 아마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존을 꿰들고 있습니다. 왜 이걸 꿰들고 있을까? 물을 탔기 때문에 꿰들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을 파냐? 안 팝니다. 어찌됐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독식자이기 때문에 그 독식자라는 지위, 그 지위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반독점법 때문에 고생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면 반독점법 때문에 고생하는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핫한 우리 팔란티어. 와, 제가 그래도 꽤 팔았는데 잘 팔았어요. 한 75불 언저리, 80불에서 75불 언저리에서 좀 팔았고요. 갖고 있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던진 것 같고요. 지금은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내려오면 도대체 언제 살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기울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요런 기울기. 근데 요렇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기울기가 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기울기죠. 약간 제 생각에 제가 그냥 저는 느낌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강도나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들어야겠네요. 요 정도 들어야 되나? 더 들리네. 더 들려. 약간 요 정도 기울기 같습니다. 요 정도 선상, 요 정도 선상에서 다시 내려오는 한 550불 정도 되네요. 50불대 중반, 50불에서 50불대 중반까지 내려와 줄 수 있다면 그땐 또 대거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도 팔란티어 테크라는 회사의 어떤 매출처 이런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건 미국 국방부라지 않습니까?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돈을 줄 수 있는 곳은 초반부는 국방부입니다. 군, 즉 밀리터리 관련 분야에서 이 AI 기술들이 먼저 쓰여서 테스팅되고 검증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민간에게도 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기술이라는 거를 떠나서 이 어떤 신기술이죠. 신기술은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상당히 우선순위로 쓰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군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그리고 지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배력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군에서 쓰이는 게 제일 먼저일 거고요. 군에서 증명이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민간의 그 일부만 공개한다고 해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주목받아 마땅한 회사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왜 팔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나오는 영업이익이 이 주가 수준에 대비했을 때 너무 적어요. 장사를 못한다가 아니라 규모가 작은 거예요. 예, 즉 매출처가 좀 더 다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의 가격 그게 얼마냐라고 봤을 때 뭐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뭐 대충 뭐 30불, 20불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즉 이 회사는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영업이익을 키워야 합니다. 즉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국방부에다가 더 지르든가 아니면 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국방부에다가도 해서 여러 가지 군 시설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해공 뭐 다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최근에 좀 박스권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서 저는 요 박스권 하단 여기에서 좀 샀어요. 요때도 샀나 싶어요. 그리고 이건 매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발 부탁하는 건 요 저점까지만 내려와 달라. 150에서 170불, 180불 언저리에 있는 요 저점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 바닥, 박스권의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그 애플 얘기할 때 이렇게 박스권을 고민하고 올라가고 박스권을 고민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식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딱 그러고 있거든요. 딱 그런 회사입니다. 뭐 예전에 막 진짜 막 10불 막 이랬던 회사인데 지금 200불이에요. 200불이고 150불에서 170불 사이에 박스권. 저는 박스권 상단에서 이 주식을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 회사 뭐지 하다가 와 이때를 놓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전 두 번째 박스에서 하단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더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할 거고 이 회사는 재활용을 하는 회사죠. 재활용은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고물상 되게 하고 싶었는데 고물상을 못해서 좀 한인데 고물상을 하다 보면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 속에 있는 고물 말 그대로 고물이죠. 고물인데 뜯다 보면 이게 고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있는 엄청난 양의 신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도 있을 것이며 뭐도 있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되팔거나 아니면 되가공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AI가 시작되면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컴퓨터 필요가 없을 거고요. 핸드폰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를 쓸 수 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어마어마한 게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웨이스 매니지먼트는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벅셔 해서웨이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벅셔 해서웨이를 한번 좀 보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등하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너무 세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뭔가를 잘하시는데 약간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파셔가지고 상승장에서 못 먹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히 저 같은 이 먼지보다 더 안 보이는 존재가 감히 버핏 할아버지의 투자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를 왜 투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하나의 지표입니다. 이 버핏의 지표는 벅셔 해서웨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수익률이 한 100% 조금 넘어갈 건데요.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 벅셔 해서웨이보다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벅셔 해서웨이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벅셔 해서웨이는 나보다 더 투자를 잘하는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심지어는 배당도 안 줍니다. 배당도 안 주고 그냥 주가적인 상승만을 줍니다. 이 벅셔 해서웨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주식이 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도 거의 지수예요. 지수인데 어찌됐건 버핏 할아버지가 얼마나 시장에서 뭐 아웃퍼폼하는지 언더퍼폼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쭉 사다 놓고 지금은 안 삽니다. 지금은 안 사고 만약에 큰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전혀 추가적으로 살 생각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 우리 이제 금리를 잠깐 볼게요. iShares라는 회사에서 만든 20 플러스 year 트레저리 본드이죠. 그러니까 뭐 20년 초과되는 트레저리 본드라는 소리고요. 국채의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ETF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얘가 내려간다는 건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7, 4.8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은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정도만 되면 시장은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지? 말 그대로 10년물 국채를 사시면 제가 5%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지금 은행에 가셔서 예금하시면 1년짜리 3%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5%를 주겠다네요. 달러로. 장난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채권 가격, 트레저리 본드 ETF잖아요. 트레저리 본드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아니, 채권 가격은 올라갔으니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를 언헤지된 상품으로 원화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일단 전저점은 82였습니다. 일단 얘가 이제 의미 없는 그래프가 됐으니까 얘를 끌고 와보죠. 얘를 끌고 와서 82.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어. 85니까요. 거의 다 왔네요. 만약에 82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 5%를 딱 찍었었거든요. 이 82가 온다라는 건 5%를 찍는다는 소리인데 이 정도 방향성이라면 5%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RSI를 봤을 때도 보면 이때도 이렇게 됐었고 아직은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있고 이거는 오버슈팅이죠. 이 30 이하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건 오버슈팅인데 과연 오버슈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거를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수익률 측면으로 갖고 있다기보단 배당받는 측면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배당이 많고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면서 그냥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면서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죠. 왜 돈이 날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저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원래로 따지면 얘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얘를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속슬 아주 지금 저 관심이 많은 제가 배수 투자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배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속슬입니다. 왜 속슬에다 배수 투자를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 말은 이 반도체 3배짜리 ETF는 정말 더 핫하다라는 소리죠. 즉 얘는 떨어지면 화끈하게 떨어질 거고 올라가면 화끈하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물론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청산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ETF가 담고 있는 것들이 뭐 많이 빠진다고 해도 천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얘가 형성하는 저점에서 조금씩 사 모으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평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단이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고 AI 시장에 대한 어떤 변혁이 되게 큰 변혁이 오면 그때 반도체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없이는 운영이 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를 할 거니까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얘는 캐피탈 게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뭐 이걸 투자하라 마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배 이 ETF는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놔둔다. 또 내려오면 살 거다. 언제 살 거냐? 요때쯤 살 거다 합니다. 요선에서 살 거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살짝 터치하고 가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제 샀어야 되네요. 어제 못 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QQQ, VO, 그 다음에 SCHD 요 3개, 이 3개를 매월 적립식으로 그냥 계속 몰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 이체 방식으로 사고 있고요. 일단은 QQQ VO는 비슷하죠. S&P 500이 VO고 QQQ는 나스닥이고요. 그다음에 SCHD는 조금 달라요. 이때 확 꺾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얘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땡큐.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싶냐라고 하면 요 언저리까지 26, 25불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더 떨어지면 더 좋을 텐데 이쪽 뭐 22불, 23불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좀 큰 돈을 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 됐건 지금 현재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급락한 이후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급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음봉이 많이 있어. 이때 누군가 왜 팔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 이후로 이때쯤에서 좀 매수가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지하면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어찌됐건 지금 기술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CHD, 즉 슈드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XLU라고 해서 이제 미국 유틸리티 시장 ETF인데요. 얘가 약간 슈드랑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 슈드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력 인프라망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유틸리티 섹터는 정말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인데 이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시장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사실 S&P 500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섹터별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접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냥 보고 있어요. 미국의 전기 시장, 유틸리티 섹터, 전기를 생산하고 조립하고 공장 단위, 뭐 공급까지 다 되는 거에 대한 일률적인 어떤 그런 유틸리티 시장이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희대의 아이온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야, 빠지네요. 저번에 39% 빠졌던 거에서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 정도 차트면 깨졌다고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이걸 뚫지 못하고 밀리는 거 보면 지금 손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익절인데 수익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익절 나오는 사람들이 어제 털었다고 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주식은 투자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만약에 정말 이쪽 분야의 기술을 좀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오래 들여봤던 사람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여기 올라갈 때 샀을 거예요. 이런 때 살 수 있다? 못 삽니다. 이런 때 못 사요. 이렇게 올라갈 때 다 물려서 다 털립니다. 보통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확정성, 그러니까 즉 내가 이 기술을 확신하고 있고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명확해지는 그 시점을 시점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쪽에서 사는 겁니다. 그분들 이쪽에 샀다가 여기서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팝니다. 관심도 없어요. 연구하고 있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파냐? 못 파는 지금 다 물렸어요. 하지만 만약에 젠슨왕의 말처럼 10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즈음에 이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는 어떤 시점, 개발이 돼서 뭔가 상용화가 돼서 그 상용화가 된 기술을 가지고 일반인들 또는 국가, 단체가 써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 회사,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온다면 그때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28불 뭐 이런데 이건 28,000불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돼서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비트코인은 뭘까요?
상당히 내려왔어요. 이렇게 543불, 이건 완전 버블 같은데 43불을 찍고 내려와서 엊그저께도 내려오고 실제 지금 341불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타작 수준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한 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억 3,500까지 떨어졌다가 9만 불도 깨지고 했다가 다시 9만 불 위로 올라가서 1억 4,200, 300 정도를 터치하고 있는 상황.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서워요. 도대체 비트코인은 무엇인 건가? 저도 조금 투자를 해놨는데 와 너무 아쉽다. 이걸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조금 투자했을까가 참 아쉬운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중소형주 러셀 2000, 러셀 2000도 상당히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한 이후에 잘 가고 있습니다. 요거 딱 박스권이죠. 누가 봐도 요 박스권. 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로는 꾸준히 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러셀 2000을 투자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수나 종목들이 다 굵직굵직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굵직굵직한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 퍼포먼스를 낼 때 좀 작고 이런 애들이 퍼포먼스를 낼 때 제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원하는 만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나이키고요. 나락을 가고 있죠. 나이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나이키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누구나 다 나이키를 알고 있고 나이키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결국은 이 나이키가 중국에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예 안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TQQQ 93.78 찍었다가 지금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다시 반등을 주려면 아마도 이 200일선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TQQQ니까 이렇게 푹 빠져요. 이게 일반적인 QQQ 한번 보실래요? QQQ는 안 빠지죠. 이렇게 안 빠져요. QQQ들은 왜냐면 1배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TQQQ는 급락이 있기 때문에 쫙 빠지고 확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집니다. 이때 빠지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이렇게 빠졌다가 할 수 있다. 한 60 많으면 65불에서 60불까지도 왔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땐 사야죠. 저도 TQQ 좀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내려오면서 오버슈팅해서 지금 이때도 요 정도의 간격이었으니까 이때도 요 정도의 간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65불, 많으면 60불까지도 내려오면 사야죠.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다 확신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들어와서 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고 금리를 지금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연준에서는 말이 없고 다른 어떤 전문 투자 기관에서는 네 번 내릴 걸 세 번 내리니, 네 번 내릴 걸 두 번 내리니, 두 번 내릴 걸 한 번 내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실제 막 이런저런 지표가 나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수 쪽을 적립식으로 매월 신경 쓰지 않고 펑펑 밀어넣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크게 움직여서 내가 막 한 큐에 돈을 번다 이런 게 성립되기 참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올라오기도 했고 내려가면서 수요자들이 받쳐줘서 끌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세 자체가 불안정할 때 이렇게 주식이 막 튀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정세가 불안하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플렉서블해지면 기회를 찾는 기업이 많아진다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이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고 어찌됐건 올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벌써 11시 반이네요. 빨리 자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